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제로폴싱이나 MMSE 필터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제 그것들이 어떻게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들이 줄어드는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건 이제 베이스밴드 단에서 우리가 주로 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내지는 시그널들은 이런 기저대역 시그널에서 우리가 실제로 웨이브폼 형태로 우리가 RF단과 그 다음에 안테나를 거쳐서 공기 중에서 날아가게 되겠죠. 이런 공중에서 우리가 방사되는 형태의 그런 웨이브 폼을 우리가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패스밴드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대역에서 주로 봤던 것과 달리 이제는 밴드 패스단에서 우리가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그러면 우리가 밴드패스 시그널에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밴드패스 모듈레이션 이것을 이해한 것을 이번 차시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왜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해야 되는가?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어떤 심벌, 디스크릿 심벌들을 갖다가 실제로 날아가는 어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심벌들이 있었죠. AK 심벌들을, SK 심벌들을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웨이브폼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웨이브폼이 실제로 우리가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의 시그널들이 되는 거죠. 이 시그널들이 돼서 이것이 실제로 안테나에 실려서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테나에서 날아가는 시그널들은 아날로그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들이 웨이브폼 형태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시그널, 이런 그 각각의 심벌들이 안테나를 통해서 날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여기에 걸려서 우리가 실제로 웨이브폼을 바꿔주게 되면 이 주변에 뭐가 바뀌죠?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바뀌고, 그러니까 전류가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바뀌고, 그것이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돼서 그 다음 단에 있는 안테나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전달이 돼서 웨이브폼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심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웨이브폼 형태로 날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채널이 무선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선을 가정하기 때문에 와이어리스에서 생각하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날아가게 하려면 이 웨이브폼 형태로 아날로그 시그널로 돼야지 RF 시그널로 이게 날아가는 거죠. RF 우리가 시그널이 날아가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RF 시그널을 위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형태로 모듈레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봅시다.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날아가는 주파수 대역에다 얘를 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떤 웨이브폼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밴드패스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날아가는 RF 시그널의 주파수를 고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베이스밴드 단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우리가 캐리어 주파수라고도 하고요. 캐리어 주파수에다가 모듈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해서 캐리어 주파수에다 실어서 보내는 그 웨이브폼 형태를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낼 때도 단순히 ST 시그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날아가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주파수 대역들을 고려해서 거기다가 업 컨버전을 해주는 거죠. 주파수를 높여서 보내주는 거. 그걸 우리가 밴드패스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지는 이렇게 RF 시그널들이 날아갈 때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이 시그널들이 날아갈 때 캐리어 주파수에 따라서 이 RF 단의 그런 그 하드웨어 설계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안테나 사이즈인데요. 기본적으로 안테나 사이즈는 보내지는 주파수의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파장에 비례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파장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프리퀀시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5타고요. 그래서 전체
안테나의 사이즈는 우리 셀폰 같은 경우에는 람다를 여기 파장을 4로 나눈 값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파장 정도 떨어진 안테나를 설계하면 반파장 혹은 4분의 1로 주어지는 파장을 고려하며 우리가 셀룰러폰에서 고려할 수 있는 안테나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만약에 3kHz의 주파수 대역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낸다. 밴드패스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보내면 실제로 이걸 가지는 밴드패스 시그널은 여기서도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아니라 밴드패스 시그널에 대해서 필요한 우리가 4분의 람다를 해주면 25km가 나옵니다. 25km가 나오고요. 굉장히 이 3kHz가 작기 때문에 작은 주파수 대역이 상대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안테나 사이즈가 엄청 커져야 되는 거예요. 3kHz의 통신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장파장을 가지는 통신은 안테나 사이즈가 매우 커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무선 전화기 같은 경우에 900MHz, 600MHz 통신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안테나 사이즈가 얼마예요? 8cm 정도 되죠. 10cm 자보다 좀 작은 이 정도 사이즈의 우리가 안테나가 있으면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드패스 시그널이 900MHz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거보다 더 큰 우리가 안테나 사이즈를 생각하면 5GHz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은 안테나 사이즈로 우리가 실제로 전파를 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무엇이냐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밴드패스 모듈레이션들을 다른 시그널들을 보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가지를 다르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퀀시 영역에서 어떤 밴드위스를 가지고 주파수 대역이 F0, F1, F2 이런 시그널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그널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 사용자 1, 유저 1을 위해서 보내고 얘는 유저 0, 얘는 유저 2, 유저 1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2를 위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다른 시그널들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고 유저 0한테 이 세 개의 채널을 다 써서 한꺼번에 우리가 시그널들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지는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시그널들을 제너레이션하고 여러 개의 시그널들을 동시에 보내고 받고 그리고 여러 명의 유저들을 서포트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퀀시 단에서 우리가 신호들을 나눠서 보내지는 거죠. 서로 같이 보내는 것을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은 그럼 무엇이냐? 디지털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캐리어 웨이브, 즉 오메가 제로라는 어떤 프리퀀시,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하죠. 이 오메가 제로를 라디안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로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얘를 우리가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날아가게 되는 캐리어 프리퀀시에다가 시그널을 실어서 보내는 거죠. 이 보내는 시그널에다가 정보를 어디에다 실는 거예요? 정보를 이 앰플리튜드하고 페이지에다가 보통 우리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을 디지털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디지털이라고 하냐면 이 AT와 이 페이지를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디지털 형태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앰플리튜드를 연속적으로 보내게 되겠죠. 이 페이지도 연속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AM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AM 같은 경우에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죠. 오메가 제로를 조정한 거는 FM이 되겠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방식이 되는데 그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디지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지털일 때는 이 AT, 파이T 요 정보들이 디스크리트한 디지털 정보들을 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밴드 패스 모듈레이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T하고 파이T가 가지는 값이 뭐죠? 이걸 우리가 요 오메가 제로를 떼고 나서 이 캐리어 프리퀀시를 떼고 나서 우리가
얘를 베이스밴드로 내려서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베이스밴드로 내리게 되면 이 시그널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쿼드러처 시그널 그리고 인페이지 시그널로 우리가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리얼 이미지너리 도메인에서 표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AT하고 파이T를 어떻게 표현돼요? 여기서의 어떤 한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 파이T 이 값이 A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결과적으로는 AT의 익스포넨셜의 J의 파이T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저대역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이제 기저대역 표현. 이거를 갖다 우리가 패스밴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밴드 패스 시그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주어지는 시그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코헤런트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 정보를 알고 디텍션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리시버가 캐리어의 페이지와 시그널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캐리어의 페이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알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디텍션하는 방법을 우리가 코헤런트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 크게 페이지 시프트 킹, 그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 킹,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 그리고 Continuous Phase Modulation, PM이고요. 그리고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방식, QAM이라고 얘기를 하죠. QAM 방식들이 모두 Coherent Detection 방식, 즉 페이지를 갖다가 리시버단에서 추정해서 그 페이지 정보를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Coherent Detection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우리가 또 다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그러면 non-coherent detection 방식도 있는데 non-coherent detection 방식은 coherent detection 방식보다 더 간단하지만 퍼포먼스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ifferential PSK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앞에 보냈던 시그널과의 그런 차이점들만 가지고 우리가 디텍션하는 방식을 non-coherent detection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어떤 채널 정보 같은 것들을 알 필요가 없고 페이지를 디텍션하지 않고도 앞에 실제 페이지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디텍션하는 그런 앞에 시그널들만 추정해서 계속해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non-coherent detection 방식에는 우리가 differential PSK가 존재한다, DPSK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지금 다루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왜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모듈레이션을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RF 시그널들이 날아가는 그런 구조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웨이브폼으로 날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파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파수가 높아야 됩니다. 주파수가 낮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테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안테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00MHz, 이렇게 2.4GHz 이런 시그널들을 쓰게 되는 거죠. 2.4GHz. 그러면 얘보다는 훨씬 더 작아지겠죠? 안테나 사이즈가 그러면 한 2cm 정도, 그 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고요. 5GHz 이런 시그널들을 사용하게 되죠. 최근에는 우리가 점점 광대역의 시그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30GHz, 28GHz 이런 시그널들까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GHz 이상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30GHz 이런 시그널들은 주파수 대역이 밀리미터 단위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센티미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이런 시그널들을 밀리미터 단위에 주어지는 시그널이다 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시그널이라고 하고 30기가를 넘어가서 100GHz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테라헤르츠가 됩니다. 테라헤르츠 시그널이라고 하죠. 테라헤르츠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기가헤르츠를 넘어가서
우리가 테라헤르츠 시그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안테나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집적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어떤 단말에다가 안테나들을 여러 개 실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득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득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들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들이 뭐가 있냐면 광대역을 쓸 수 있다는 장점들은 있지만 주파수가 직진성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 반사돼서 가는 회절성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어떤 그 전파가 있을 때 굉장히 감쇄가 큽니다. 공기 중에서 감쇄하는 값들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전력을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빔포밍 게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빔포밍을 얻어서 주파수 대역들을 높아졌을 때 그런 그 SNR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시그널들을 결과적으로는 RF단, 안테나단에서 만들어서 안테나에서는 날아가야지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만들어서 전자기파가 송신단에서 수신단 안테나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 단위에서 어떤 시그널들을 나누는 것을 갖다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목표였죠? 예,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에 비해서 OFDM이 여기서 오소고날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 그래서 그 차이를 두고 OFDM이란 우리가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요 기술을 최종적으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OFDM을 이용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를 우리가 MMS나 제로 폴싱 필터를 매번 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OFDM 시그널이 결과적으로는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를 굉장히 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가 정해지고 어떤 심벌들을 빠르게 보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그널들이 왜곡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OFDM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OFDM은 오소고널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오소고널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 즉 직교하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웨이브를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파수 대역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코사인 시그널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코사인 시그널 하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 값을 갖다 AT, 여기서 어느 정도 딜레이 되느냐 하는 이 값을 우리가 파이 T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주기의 역수값을 결국에는 우리가 오메가 제로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그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시그널을 생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리시버단에서 이 캐리어 페이지를 알고 있으면 이 값을 아는 거죠. 이 값까지 알고 이 값을 디텍션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코헤런트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헤런트 디텍션 방식에는 PSK, 페이지 시프트 키잉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페이지 쿼드러처가 있으면 인페이지 쿼드러처 텀이 있으면 앞에서 쿼드러처 텀은 잘못 얘기했네요. 인페이지가 우리가 리얼 파트를 인페이지 텀이라고 하고요. 쿼드러처 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PS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PSK를 예를 들면 APSK는 이렇게 표현되는 시그널들을 APSK라고 합니다. 페이지 시프트 킹, 페이지만 달라지는 거죠. 얘가 8개의 포인트를 가지니까 우리가 APSK, 페이지 시프트 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리퀀시 시프트 킹은 이 전체 프리퀀시가 각각 다른 베이시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1, 파이 2, 파이 3, 3개의 베이시스가 다른 걸 각각 모듈레이션을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에다 보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 방식으로 심벌로 표현하면 이런 심벌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그널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심벌을 보낼 수도 있게 되겠고요. 어떤 프리퀀시에다 실어서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얘는 결국에는 뭐예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보면 얘는 첫 번째 보내는 시그널 여기다 보낼 거냐, 여기다 보낼 거냐, 여기다 보낼 거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S1, S2, S3 이렇게 해서 페이즈마다 다르게 실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앰플리튜드를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앰플리튜드 값을 갖다가 바꿔서 보내는 것도 있고요. Continuous Phase Modulation 요 값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우는 퀄은 이런 형태의 시그널이죠. 퀄은 이런 사각형 형태의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16퀄이 되면 여기 각각의 4개가 우리가 각각의 이웃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같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면 16퀄이 되겠죠. 얘가 이제 16퀄이 되고요. 얘를 갖다가 더 늘려서 개수를 더 늘려서 보내게 되면 더 많은 비트들을 하나의 심벌당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코헤런트 디텍션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 채널을 알아서 어떤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점의 값이 뭔지 이렇게 왔을 때 도착했을 때 실제로 채널하고 곱해져서 올 거 아니에요. 채널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레퍼런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레퍼런스 시그널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서 페이즈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그런 값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시그널이 존재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디텍션 방법을 코헤런트 디텍션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non coherent 디텍션 방법은 레퍼런스가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을 좀 더 간단한 수신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좀 떨어지지만 DMB 시그널, DMB 방송 있죠? DMB 방송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레퍼런스 없이 어떤 레퍼런스 그 시그널 없이 우리가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레퍼런스 없이 디퍼런셜한 그 차이점을 가지고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우리가 방법을 DMB라고 얘기를 합니다. DMB에 사용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우리가 코헤런트 디텍션과 non coherent 디텍션이 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이번 주차에서는 코헤런트 디텍션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세하게 배우는 것까지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OFDM이 어떻게 연결되고 왜 디지털 모듈레이션 값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그널들에 대해서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들이 어떻게 날아간다라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잠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페이즈 시프트 킹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시프트 킹 이걸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 어떻게 표현되는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동시에 다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앰플리튜드 페이즈 킹 이 방법이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퀄 시그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텐데요. 무선 통신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 시그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에서 먼저 페이즈 시프트 킹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페이즈 시프트 킹이 주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방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페이즈에다가 파이 i t에다가 모듈레이션 방식을 엮어서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들을 여기에다가 보내는 거죠. 오메가 제로는 정해져 있고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그널들을 개수를 갖다 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결국에 심벌의 개수를 m개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2파이라는 페이지를
이파이라는 페이지를 m개로 쪼개서 보내겠죠. m개로 쪼개서 그 중에서 하나 보내는 거고요. 바이너리 시그널 같은 경우에 m이 2니까 0도 아닌 180도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파이에서 0도 아닌 180도 이렇게 보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리퀀시 시프트 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프리퀀시를 여러 개를 써서 프리퀀시에다가 모듈레이션을 실어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내면 프리퀀시가 뭐 여러 개 필요할 수 있겠죠. 모듈레이션의 개수만큼 보내지는 웨이브 폼의 프리퀀시가 다른 시그널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프리퀀시를 보냈을 때 달라지는 거죠. 이건 마치 좀 이게 연속적으로 만약에 변한다고 하면 FM과 비슷하죠. 하지만 FM은 다른 게 뭐였죠?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 오메가 i가 변하지만 이게 디지털 모듈레이션이잖아요. 디지털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값을 보내서 우리가 그걸 갖고 0101 비트들을 디지털로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은 전체적인 매그니튜드를 바꿔주는 거죠.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매그니튜드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파수를 한꺼번에 바꿔주는데요. 주어진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앰플리튜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 ASK를 생각하면 단순히 온오프 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온오프 킹으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온오프 킹이 이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온오프 킹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모듈레이션, 우리가 코헤런트 모듈레이션이 뭐였죠? 코헤런트 모듈레이션이 앰플리튜드 페이즈 킹이 있습니다. 앰플리튜드 페이즈 킹이 있어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더 심화된 내용들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